감사합니다. 네, 지금 프로필에 좀 소개가 잘못됐는데 신규대 철학가가 아니고 지금은 상지대 교양과 초등교수로 있습니다. 신규대도 강의를 나가고 경희대도 강의도 오늘 오다 보니까 비 오니 풍광이 아주 좋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참여하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게 원래 2시간 강의 분량인데 2시간에도 다 못하는 건데 오늘 뒤에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건너뛰면서 아니면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치, 분권, 뭐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이 철학이 개입을 하느냐? 사실 이 철학 그러면 보통 철학을 따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몇 가지 편견이 있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철학과가 안 되니까 주변 친척들이 거기 나와서 다 뭐 하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그 미아리에 판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그러지는 않죠. 다만 여전히 편견은 뭐냐면 철학 그러면 골치 아프다, 어렵다, 그리고 그거 안 배워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워낙 실용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인문학을 중시 여기지 않고 거기다가 또한 철학은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들은 그 학문 명칭에 뭐 하는지가 자기를 잘 드러내요. 생물학 그러면 생물에 대해서 탐구하죠. 역사학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죠. 국문학 그러면 우리나라 문학에 대해서 탐구하죠. 뭐 컴퓨터공학 컴퓨터 다뤄요. 철학 그럼 철을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간판을 내걸었는데 뭐 하는 집인지 모르는 그래서 낯선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철학은 뭐든지 다 다뤄요. 뭘 다루는지 앞에 밝히지 않고 뭐든지 다 다룹니다. 그것은 철학이 시작할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의 철학적 물음은 서양 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먼저 탐구했어요. 오늘날 그런 질문은 물리학자들이 해요. 철학자들은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 이후로는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 삶에 대한 탐구, 사회에 대한 탐구를 주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학문은 언제 등장하냐면 19세기에 등장해요. 즉 학문의 역사가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전엔 자연과학도 뉴턴, 갈릴레오 이전에는 다 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갈릴레오 자신도 과학자라고 불리길 원하기보다는 자연철학자라고 불리길 원했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철학이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문이 인간의 지적 탐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에서 분화되어 나갔다. 세부 질문들의 전문성을 다 떼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 국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정치에 관한 물음도 철학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중요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역시 정치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치분권의 이상 또는 바람직한 어떤 정립 이런 것들을 시도한 최초의 기초를 철학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분권화, 분권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권력을 나누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제시된 이상입니다. 정치가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권력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플라톤 역시 국가를 이루는 세 계급이 생산계급, 수호계급, 군인계급, 그 다음에 통치계급 이렇게 나눴지만 이들은 물론 신분제 구분이 있지만 서로가 다른 계급의 욕망이나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놨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포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체제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 그 이념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운영 원리는 바로 이 로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제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대의제 간접민주 정치의 근간을 이루죠. 다수결의 원리, 의사결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게 권력 분립입니다. 이때의 권력 분립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분권이에요. 자치분권은 아니지만 권력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때는 이권 분립을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프랑스의 몽테스큐에가 그걸 상권 분립으로 발전시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권력 분립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분권 역시 중앙의 비대해진 중앙 권력이 지방의 삶을 사실 디테일하게 자세히는 모르면서 모든 것을 관장할 때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의 정신이 더욱 최종적으로 발전한 형태가 자치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자치분권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크가 제시한 권력 분립론은 오늘날 같은 상권 분립은 아니었고요.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만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로크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요. 국가 권력조차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출현은요. 윤리적으로는 개인주의의 출현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세계는 무엇과 함께 열리냐면 신분제가 파괴되고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의 원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권의 담지자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노예죠. 그랬을 때 존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함부로 휘둘리는 사람은 존엄한 대접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아래 입법권이 있다. 입법권은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데서 매우 이상적인 구조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삼각구도. 힘의 견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삼각구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도 많이 하고 물고 물리는 거.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승패가 물고 물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서로 물고 물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강자도 없어요. 세계가 가위바위보 세계가 다 같은 축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횡포를 방지하죠. 상권 분립은 바로 그런 가위바위보 구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테스키에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분화한 거고요. 이권 분립이 되면요. 자칫하면 둘만 결탁하면 돼요. 둘만 결탁하면 로크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권력이 뭉쳐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날 정치 상권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상권 분립이 완벽히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정당하고 행정부하고는 밀착하죠. 집권 여당하고 정부는 밀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당이 자리 잡든 간에. 사실은 국회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사법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 경우엔. 그래서 권력들이 서로 다른 권력들을 서로 억제하고 제한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몽테스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크와 몽테스키에 같은 이 근대의 철학자들이 이런 정치 철학을 구상한 이유는요. 그 이전에 정치 형태가 초래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그게 로크 이전에 또 몽테스키 이전의 프랑스, 로크 이전의 영국은 어떤 사회였냐? 절대 왕정 시대였어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기초 지어주는 가치가 뭐냐면 왕권 신수설입니다. 즉 왕의 권리,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그럼 뭐야? 신성불가침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헨리 8세 종교도 바꾸죠. 자기 이혼 문제를 교황에서 승인 안 해주니까 16세기 후반에 영국 성공회, 지금 영국 국교화라고 하는 성공회로 바꿔버립니다. 또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는데 그 앞에 루이 14세 때가 절대왕정이 전성기 때 짐은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권력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인의 절대 권력인데 그가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견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크나 몽테스키는 권력을 어떻게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비단 서양뿐만 아니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때 위험을 아는 것은 동양 사상가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맹자 같은 경우도 왕이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죠. 천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어받은 게 이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같은 경우도 왕권과 신권을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라 시대의 화백제도나 고구려의 오부족회의나 이런 것들을 한국적 민주주의 전통이라고 과거에 막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거기에 권력 분립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 성패는 바로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기기 이전이에요. 이때는. 조금 더 뒤로 와서요. 이러한 권력 분립의 정신은 중앙의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였다면 중앙과 지역의 권력을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것을 평등하게 나누려고 하는 의도를 잘 보여준 모델을 미국의 그 연방제로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인 토크빌입니다. 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원래 귀족 출신이어서 프랑스 혁명에서 사실 척결 대상인데 이 사람의 정치 사상은 공화파예요. 그러니까 혁명 세력을 지지를 합니다. 다만 어떤 아쉬움을 갖냐면 귀족주의적 전통이 내려온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것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전면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불어로 그걸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데 구체제라고 하는데요. 낡은 것들은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혁명의 열기가, 혁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화국이 들어서는 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폭력적으로 급변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토크빌이 미국을 9개월 동안 방문을 해요.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3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승리해서 독립을 하죠. 이게 신생 독립국입니다. 저때 당시에 몇십 년 안 됐죠. 근데 미국의 교정행정, 교도행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방문했다. 미국 사회 전체를 관찰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유럽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치 형태의 우수성을 찾죠. 이 플라톤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플라톤도 정치 권력이 참주에 의해서 휘둘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고요. 토크빌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전제 정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력이 집중이 되면. 토크빌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특징이 뭐예요? 물리적 특징이라는 게 인구는 적고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모든 영역을 직접 통치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죠. 그게 지금의 오늘날의 주입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모델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생 국가에서. 근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처음부터 자리 잡기에 아주 유리한 국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거. 귀족이니 뭐 이런 출신 성분 상관없고 전부 다 같은 처지에서 유럽에서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신분제가 성립될 수 없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평등 의식이 자리 잡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국가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교정행정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관찰하고 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때 이 책을 쓴 계기는 민주주의, 바람직한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미국이 그 모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 1세기 동안 계속 혁명, 반혁명이 일어나요.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에 비하면 미국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로크가 민주주의의 원형 원리를 제시한 것도 모든 인간은 자연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다 소유권과 자기 재산권, 자유권을 가지는데 그것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서 토크빌이 미국에서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토크빌은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는 평등한 권리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것은 나만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평등하게 자유롭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 나의 자유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주의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등하다 싶으면 이럴 때면 상대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대신에 상대방을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형 동생인데 수직적 위계잖아요, 보통 가족에서. 근데 동생이 형한테 좀 덤볐다. 이제 머리 컸다고 덤볐다. 그럼 형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생을 돌려고 하면 너 그렇게 다 머리 다 크고 잘났으니까 네 알아서 해. 상호 무관심으로 흐를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단적으로는 노예 상태로 귀결된, 저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대세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당연하니까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러면 그건 결국 뭐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립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추구한 것과 달리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는 역설적 개념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안녕과 복지와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전부 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무관한 삶이 돼서 상호 도움을 받고 연대적 삶을 사는데 연대적 삶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뭐 오늘 뒷부분에 있지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 찰스 테일러 같은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는 그걸 파편화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는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민주주의적 전제정을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비유사한 표현으로 그 부드러운 독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사회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한다든지 맹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맹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다든지 자발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드러운 독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재자 한 사람이 휘두르는 전제 정치는 아니지만 어떤 획일적 가치가 지배하는 전제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가치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정하게 자리 잡았느냐가 아니라 내 욕망이 과연 이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의 과제와 정치 성숙의 과제를 같이 해오면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워낙에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경제 성장의 모든 가치를 초점을 둬요. 저런 비판적 관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서, 요새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지만 경제적 삶에서 내가 정의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굉장한 불안을 안겨주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투기, 머리 좋고 뭐 재운이 있고 또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효과적인 재테크라고 자랑을 하죠. 자기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다른 사람의 주거 복지를 침해하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예요. 부동산 투기는. 그것이 몇 채부터 투기냐 아니냐 이런 걸 뭐 철학에서는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재산상의 이득을 더 취하고자 투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럼 자기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집을 살 기회를 또 미뤄야 돼요. 그것이 이전 세대는 옆 사람의 집 사는 걸 막았지만, 길게 보면요, 내 자식 집 사는 걸 막는 거예요. 한국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집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아온 겁니다. 근데 누구나 자기 집값 오를 땐 좋아하지만 자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집값 생각하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어 그래요. 자기도 거기에 동참해놓고. 그것은 뭐냐면 획일적 가치에 자기 삶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에 관심 없이 자기 욕망이 실현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 투기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 손해가 아니에요. 이익을 못 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집 사가지고 굴릴 동안 나는 나만 등신같이 살았네? 나만 바보같이 아니에요. 가장 건강하게 산 건데 재산상 플러스가 없을 뿐이지 마이너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뛰어들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패와 손잡고 비리와 손잡고 관행이라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힘이 한 곳에 몰릴수록 부패의 덩어리는 커지죠. 힘이 한 곳에 몰릴수록. 그래서 토크빌이 제안한 것은 자유 혹은 자율성을 더 많이,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구 주어지는 그런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뭐예요? 스스로 규제하는 거죠. 스스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훈련을 통해서 각 개인들은 사적 이익앱서뿐만 아니라 공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지냐?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엘리트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지역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다 결정해요. 여수의 삶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다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중앙정부의 권력에 줄대지 않고선 여수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누가 틀어주기? 중앙정부가 세금 정책이나 이런 데서 모든 조세 정책을 중앙정부 위주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대화된 중앙정권에서 나눈 이야기는 여기에 삶과는 유리된 내용들을 하고 실적 모르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의 삶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론해야 돼요. 여수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당 간의 이해관계와 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맥락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여수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수의 삶을 결정하는데 무조건 남북관계로만 다 재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정부가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개인의 자율과 지방정부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연방제가 그런 것을 이루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미국의 연방제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연방제는 미국 건국 당시부터 채택한 분권화된 정치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쭉 설명이 나왔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연방헌법이 있고 주헌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연방헌법이 주헌법을 누를 수가 없어요. 즉 주헌법과 연방헌법의 법적 효력은 대등합니다. 다만 연방 전체의 이익에 관해서 주헌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 일상 정치에서는 절대 연방 법원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미 FTA 체결할 때 독소 조항들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미국 중앙정부와의 FTA 체결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달린 주정부와 별도로 협상을 다 해야 된다고 조항이 있어요. 왜? 주헌법이 딱 다르니까.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미국 50개 주와 다 FTA 협상을 별도로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의 수장이잖아요. 주지사는 주의 수장이에요. 대통령이 주지사에게 명령 못 해요. 최근에 트럼프가 이민자 정책 문제 가지고 주정부의 접경 지역의 주정부들을 압박했죠. 어떤 주는 트럼프의 뭐 공화당 같은 소속이면 따라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는 거부해요. 협조할 수 없다. 그래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계속 불만만 터뜨리지 억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사형 제도가 다 달라요. 어떤 주는 사형 제도가 있고 어떤 주는 없앴어요. 근데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거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대로 주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엘레바마주 뭐 이런데 뭐 막 현대 자동차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다른 주에서 시행하지 않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수시도 만약에 더 많은 자율권과 여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스스로 융통할 수 있다면, 물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방자치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잘 뽑아야겠죠. 또 시민들이 감시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중앙정부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도 훨씬 빨리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고요. 여기서 다 적인데 중앙에서 한번 틀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각 주의 자치적 결정이 연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도 주정부에 대한 간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가끔 미국의 액션물이나 수사물 이런 거 보면 갈등이 있죠. 지역 보안관하고 FBI 수사관하고, FBI 수사관들은 늘 잘난 척하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보안관들은 뒤에서 군시렁 대면서 잘난 척하긴 뭐 이러면서 알력이 있어요. 영화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FBI가 좀 멍청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고압적으로도 그려지게 하는데, FBI가 무조건 손 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범죄, 최소 2개 주 이상에 걸쳐서 생긴 범죄, 연쇄살인 사건이다. 인접한 2개 주 이상에서 연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연방이 FBI가 하는 거예요. 왜냐? 관할권 싸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IA 같은 정보국도 국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게 들통나면 이제 정치적 스캔들로 나오는 거죠. 권한들이 지방 자치정부의 권력 분산이나 또 정부 기구들의 권력 분산, 권한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되어 있는 구조다. 그리고 각각의 주 안에서는 또한 더 세분화된 분권화가 이루어져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보안관 얘기를 했지만 주마다 경찰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군에 해당하는 데서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또 보안관을 뽑아요. 군 카운티 경찰. 거긴 또 그 군 카운티의 세금을 가지고 뽑습니다.
선거로도 하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그렇고요. 그 지역 판사가 있고 순회 판사가 있고 연방 판사가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단위에서 중앙 정부의 축소판을 주 정부에 다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작은 도시들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실행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제가 다른 지방 정부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사례를 혹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미국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거. 서부 시대죠. 거기에 잉걸스 가문과 그 마을에 이뤄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그걸 보면 끊임없이 마을에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종쳐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여서 얘기를 해요. 서부 영화들 보면 그런 것들 많죠. 그래서 학교 문제가 돼도 다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토의를 하고, 뭐 추수감사절 마을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다 모이고, 그리고 판사가 연로해서 은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다 모여요. 그리고 또 외지인이 누가 와서 땅을 함부로 마을의 관습과 어긋나서 뭐 말뚝이나 이런 거 박다가 갈등하면 또 모여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아주 기초적인 모델인 거죠.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중앙집권화가 발달됐지만 집중된 중앙 권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침해한다고 토크빌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구대륙의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민주주의에는 잘 특화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작은 도시 단위마다 시민들이 공적인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요. 토크빌은 이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학임으로써 결사체를 제안합니다. 결사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정치적 모임 이런 거예요. 정당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걸 토크빌 때는 시민단체라는 게 없었죠. 시민운동단체가 없었는데 즉 NGO 기구, 비정부 기구들 이런 것들이 저런 결사체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는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또 인권단체 마찬가지고 교육단체 마찬가지고 복지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민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사체는 이제 미국의 타운십 제도라고 불리는데 저런 게 잘 돼 있는 경우는 타운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는데 주민들의 자치 결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럼 소속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반상회 같은 것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타운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관주도로 이루어져서 거부감이 많고 또 삶의 환경들이 핵가족화되고 뭐 이러면서 저는 그 반상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졌죠. 그래서 공공성과 시민들의 덕성을 키우고 이게 정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런 풍토 속에서 청소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를 접했을 때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에 대한 지식, 엘리트 정치인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정치적인 훈련이 안 됐는데 왜 다른 전문 영역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활성화될수록 좋은데 그게 잘 되려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야 의사를 하다가도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또 교사를 하다가도 잘할 수 있고 또 엔지니어를 하다가도 정치를 할 때 잘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훈련은 앞으로 나의 직업이 뭐냐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아는 만큼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연한 기회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과연 여수 씨는 세금 제대로 쓰는 거야? 파헤치게 되겠죠. 이런 결사체 민주주의 여러 결사체가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들이죠. NGO 기구, 시민운동 단체들은 결국은 정치 권력을 일정 정도 견제하는 기능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로크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떤 민주주의 형태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거의 문제가 있어요. 다수에 의한 횡포. 소수는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NGO 기구들은 결국 그 소수의 목소리들도 끊임없이 반영하도록 요구하죠. 다수의 결정이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일 수 있는데 생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수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데 끝까지 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뒤집진 못하더라도 소수가 고려하라고 하는 문제를 최대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부 기구와 그런 결사체의 현대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대 정치 사회 철학자인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철학의 모든 관심이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숙의. 심사숙고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냥 아유 논의하기 귀찮으니까 손 들어요. 이렇게 해서 다수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거예요. 이런 숙의 민주주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게 있어요. 원전 문제에 관해서 국민 논의기구를 만들었었죠. 올 초인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결정하지도 않고 신청자 국민 그 논의체에 참여할 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서 논의를 했어요. 정부 지침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이건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도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정부의 방침은. 그런데 그 시민들의 논의 결과 여긴 정치적 의사 결정 권한이 법적 권한은 없어요, 원래. 근데 정부가 그 의견을 참고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이 맞지만 현재 짓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짓는 건 마저 짓자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숙의,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비록 정치인들은 아니고 국회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나 이 문제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 행사할래 하고 뛰어들어서 정부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갈등을 더 커질 수 있는 갈등을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도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사례가 숙의민주주의 형태인데 그 안에서 토론을 하는 정황에도 격한 토론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겠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서로 존중이 된다. 하버마스는 바로 이제 정치적 과정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 왜 의사소통에 주목했냐? 정치체제와 상관없이요.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나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 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어디서 비롯돼요? 의사소통의 어긋남에서 비롯돼요. 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왜 너 말을 그렇게 듣니? 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왜 좋은 의도로 비춰지게 못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었거나 좋은 의도를 좋게 표현하는 테크닉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 야, 내가 남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닌데 솔직히 남자들은 안 힘드는 줄 아냐? 남자라서 하는 소리예요. 말은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남자라서 하는 소리예요. 야,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야, 사실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성적이 안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소통의 진실성이나 진정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면 결국은 오해. 이거는 일정 정도 오해해도 나중엔 발뺌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성적이 나빠서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끝까지 진실성을 은폐하게 되죠. 그럼 건강한 어떤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수없이 많은 오류로 표현을 합니다. 그 오류의 중요한 원인은 의도를 숨기거나 진정성을 가리고 있을 때예요. 그 논리학에서 오류 중에 재밌는 오류가 있어요. 이기적 합리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습니다. 못된 형이 하는 오류예요. 못된 형이 자기 합리화의 오류. 동생 아이스크림을 딱 샀는데 지는 이미 용돈을 다 써놓고 동생 아이스크림, 야, 너 그거 하나 다 먹으면 배아파. 형이 좀 먹어줄게. 이 지랄하면서 홀라당 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다 뺏어 먹으려고 하면서 사실은 동생을 위한 것처럼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합리화해버리는 오류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다 국가를 위한 데서 해놓고 자기 이권 챙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차원에선 중앙정부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감시가 훨씬 용이하고 견제가 훨씬 용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말의 의사소통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란 훨씬 쉬워요. 지역에서 도는 소문들도 있을 거고 그가 살아온 길에 대한 우리의 정보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중앙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그러니까 붐 일었을 때만 우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에 진출하는 정치인들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지역에서 뽑을 거면 지역에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정치인들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있다가 서울에 대학 가서 출세해서 몇십 년 만에 고향이 여기로 가서 출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대등해야 돼요.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본 지방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이 분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저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 서열 관계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도의원, 구의원 아주 기초적인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지방입법부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꿀리거나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자치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머지 쭉 아래의 단위의 의원들을 전부 다 공천권 행사하고 이러면 중앙정부의 대리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치분권은요 모든 영역의 평등이 실현돼야 됩니다. 중앙에서 국회의원 내려왔다고 지방의원들이 쫄로 달려서 인사하고 뭐 그거 안 돼요. 나도 도정 바빠. 지만 바빠. 우리 도정도 바빠. 급해. 바쁜데 오라가라 지랄이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왜? 인격의 차이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도 없어요.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 간의 의사소통도 대등해지는 겁니다. 할 말 다 하게 되는 거죠.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에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그런 기초라고 줘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에요. 아이들이 의식주를 표현하는데 갓난아기들이 뭘로 표현해요? 울음으로 표현하죠. 땡깡으로 표현해요. 그 의사소통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우린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틋한 눈으로 보면서 성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버마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억울한 사람들은 왜 억울하냐?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구속되고 억울함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 속 시원히 내 사정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늘 국회에서 자영업 하던 분이 뭐 과자 박스를 해서 불지르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대전인가 어디서 올라오셨대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망설였지만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터뜨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해방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이 있죠. 화병. 의학도감에도 올라 있어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에요. 그 화병 왜 생겨요? 화병 한의학에서 뭐예요? 울화, 울화통 터진다 그러죠. 울화는 왜 쌓여요? 이걸 참으니까, 누르니까 터지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방의 조건이다. 뭔 말을 못하게 해. 그럼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얘기하면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억압이죠. 의사소통이 얼마나 인간의 해방과 연관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솝우화에 나오죠. 그게 얼마나 보편적인 거냐면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삼국유사 경순왕편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임금님기는 당나귀 얘기가 나와요.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시대인데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건 인간사에서 그만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억압당했을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를, 의사소통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억압의 감정을 느끼는지를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의사소통 행위는 다른 것들과 달리 어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버마스가 다른 행동과 비교합니다. 목적론적 행위, 규범적 행위, 연출적 행위. 이건 다 이익관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익관심. 즉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든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행동이에요. 목적론적 행위의 대표적인 게 상술이죠. 이를테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하는 거. 예, 우리 주부님들 안목이 워낙 좋으셔서 이런 기회 안 놓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말해야 이 물건을 주문할 것 같은. 이거 목적론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규범적 행위. 이건 타자의 간섭이나 억압 이런 것들에 내가 구애받기 싫어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적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연출적 행위. 이거 뭐예요? 선 봤을 때 선 본다든지 면접 본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를 어떻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공공기업 면접 외부 인성면접위원으로 위촉돼서 가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대학생들이 취업이 워낙 절실하니까 자기소개서에 쓰는데 좀 과장이 들어가요. 근데 뻔히 보여요. 이를테면 인턴 6개월 했는데 그 회사를 살리고 나왔어. 그리고 어디 커피숍 아르바이트 했는데 매출 200% 신장시켰어. 그럴 수 없거든요. 직위가 할 수 있는 성취라는 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보면 알잖아요. 육군 일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단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연출을 할 필요를 느끼는 절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시간이 없어서 좀 전에 사례들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달리 목적론적 행위, 규범적 행위, 연출적인 행위는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만 의미는 말하는 의미는 부차적이고 중요한 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팔려고 하는 것,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수단으로 삼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의사소통은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표정이 안 좋으면 뭐래? 너 어디가 아프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니? 그게 자기 자녀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것뿐이잖아요. 오직 순수하게. 그렇죠?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알력이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B와 C가 다퉜어요. B가 A한테서 왜 C 왜 그러냐? 그랬더니 A가 그러죠. 야, 나쁘게만 보지 마. C 걔가 원래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걔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야. 너로서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난 걔 이해해. 이때 이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존재를 난 수용하는 거예요. 오해 여지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해할 여지가 있어라고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의사소통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의사소통도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대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 편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A의 말을 듣고 B가 C를 수용하고, 아 그런 거였어? 진작 얘기해 주지. 내가 내일 사과해야 되겠다. 그럼 B는 앞으로 C의 편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아쉬운 것도, 자기가 오해했던 것도 설득을 시킬 수 있겠죠. 연대는 연대적 삶. 지방 자치분권의 경우도 자치분권 한 자치단체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자치 행정부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국가 전체가 아 이게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했더니 모두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좋은 사례를 이웃 지방정부로부터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대입니다. 연대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도와주는 것도 연대지만 나보다 잘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연대예요. 그래서 자치정부는 니네끼리 우리끼리 이런 의미의 완전히 그 경계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치 권한은 똑같이 가지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연대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얘기합니다. 이해가능성, 진리성, 규범적 타당성, 진실성 혹은 진정성. 이해가능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뭐 언어와 사례와 이런 걸 최대한 고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막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면 아이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대방도 이해 가능한 방식, 자기만 알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성을, 거짓이 아니어야 돼요. 진리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자기소개서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 과장이 들어가면 이미 진리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과도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합의된 규범의 질서에 잘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성 혹은 진정성, 자기 내면의 의도와 표현된 것이 잘 일치하도록, 그래서 표리부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잘 갖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한 게 시간이 없어서 읽으면서 할 수는 없고, 합리적 의사소통의 상황은 그래서 돈이나 권력에 일체의 억압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이해관계에 따라가면 목적론적 행위가 되거나 연출적 행위가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니들이 뭘 알아? 이건 뭐예요? 니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위계적으로 하니까 이게 결국 다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포기할 때 의사소통의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일상생활, 그걸 생활세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구축되면 체계에 대한 식민성을 해방할 수 있다. 이게 좀 설명이 긴데 체계는 뭘 얘기하냐면 기존의 완고한 정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체계들, 권력 체계들.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권력 체계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잖아요, 보통.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굴곡이 되기도 해요. 질곡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잘 구축되면 이 합리성이 경직된 체계의 어떤 강압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하버마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 해방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서의 의의만 요것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게 자치분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의 생활 세계는 중앙 권력과 직접 맞닿는 게 아니라 지방 권력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체계가 있는 겁니다. 공적인 체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시민들의 합리성,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 일상화되면 공적 체계가 함부로 시민들의 삶을 간섭하거나 유린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로크가 생각했던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줄어들고 주민의 자치형, 토크빌이 얘기했던 자치 역량도 강화되는 타운십 제도가 오늘날에 맞게 부활되는, 꼭 내가 어떤 시민운동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치분권대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종의 주권자로서의 어떤 활동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세계가 극복해야 될 체계는 중앙 권력 이전에 지방 권력부터 견제해 나가는 것들. 그게 더 쉬워요. 왜? 같은 주제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수시와 연관돼서 여수의회와 연관돼서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중앙정부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해 가능성이 아니라 이해 가능성이 증진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이해에 대해서는 중앙의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하버마스의 어떤 의사소통 합리성에 의한 해방적 삶을 도모하는 것은, 이 해방이라는 게 결국 인권이 신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정부가 강화될수록 더 실현이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뒤에 내용도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성의 영역이 여러분들 지방 분권화된 시대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 공공성에서 추구하는 공동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줄인다고 줄여도 다 못했습니다. 하여튼 뒤에 나오는 것도 계속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현대 철학의 논의를 한두 개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서 죄송합니다.